지난번까지는 컨스탄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오늘은 새로운 그 유전자 하위에 있는 이 FT라고 하는 유전자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한 그 페어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런 형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CO하고 FT 모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FT는 저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T의 약자입니다. Flowering locus T의 약자를 써서 FT라고 붙이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해서 가끔 이제 가끔 신문에 나오기도 해요. 근데 기자들이 이걸 이제 보고 이거 모르니까, 얘를 로커스라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주면은 내가 오타를 쳤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온 기사가 몇 개가 있어요. 보면은 이게 로커스트가 뭐예요? 로커스트가 메뚜기죠. 그러니까 꽃피는 메뚜기. 그래서 어쨌든 이 플라워링 로커스티는 이제 개화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로커스들이 있는데, 이제 복수는 로사이고요. 로커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A, B, C, D 이렇게 붙여나가다가 이제 T번째에 해당하는 유전자다. 그래서 플라워링 로커스 T입니다. 그래서 앞에 F하고 뒤에 T를 따서 FT인데, 이 두 개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 두 개가 이제 얘는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이고, 얘는 아직 사실 이 바이오케미컬 펑션을 잘 몰라요. 아직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요거에 대한 이 FT에 대한 스토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FT는 다음과 같은 이제 보고에 의해서 학계에 처음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1999년에 이제 사이언스에 보고가 됐는데, 이 보시면은 제 이름이 어딘가 여기 저쯤에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나름 좀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이 세 명의 사람의 노력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이게 이제 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이제 발견하게 된 테크닉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사용했던 이제 테크닉은 액티베이션 태깅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이 gain of 펑션의 그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하는 이제 방법이었는데, 이 gain of function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유전자의 기능을 획득을 하는 그러한 이제 케이스이고요. 이거랑 반대가 되는 term은 loss of function입니다. 뭐 이거는 다른 데서 배우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것은 이제 어떤 유전자의 기능이 망가지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 손실의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뮤테이션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뮤테이션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기능 손실에 대한 이 loss of function에 대한 장점은 이제 이 뮤테이션에 대한 장점하고 거의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뮤테이션을 시켜놓고 나타나는 어떤 현상은 그 유전자의 기능을 추측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증거죠. 예를 들어 저번에 한번 이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윙리스 같은 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윙리스는 날개가 없어지는 표현형을 갖는다고 그랬죠. 날개가 없어지니까 어떤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날개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 유전자는 본래 하는 일이 날개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뮤턴트의 표현형을 보고 뭐가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표현형이 이거니까 본래는 어떠어떠한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예컨대 이러한 경우 유전자가 리던던트하게 작용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기능에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뮤테이션이 돼도 이 나머지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잘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A와 B가 리던던트하게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던던트한 경우는 두 개 이상의 유전자가 하나의 이제 기능에 참여 또는 이제 관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 유전자들이 리던던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수의 유전자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뮤테이션 시켰다고 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분명히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면 분명한데 A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A 말고 B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A를 뮤테이션 시켰다고 해서 A를 이렇게 지워버렸다고 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뮤테이션을 시켜도 요거를 볼 수가 없어요. 표현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뮤테이션이 일어났는데 눈으로는 아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유전자는 아무런 어떤 액션이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른 유전자가 그 뒤에 백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표현형이 안 나타나죠. 이 리던던트의 경우에는 표현형이 안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현형이 없기 때문에 향후의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뮤테이션을 시켰는데 아무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그런 경우나 2번 이런 경우이거나 리설은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뮤테이션을 시켰더니 얘가 죽어버려. 자, 죽어버려도 마찬가지로 표현형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죽었으니까. 그 뮤테이션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는 좀 이상하게 망가진 녀석이 살아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죽어버려서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 뮤테이션의 효과를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특히 엠브리오 단계에서 죽어버리면 그 뮤턴트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로스 오브 펑션의 가장 중요한 이제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입니다. 리던던트 하거나 아니면 어떤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리설하거나, 그래서 중복적으로 작용을 하던가 아니면은 뮤테이션이 죽음을 야기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는 뮤테이션이 돼도 그 현상을 볼 수가 없어요.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요거는 로스 오브 펑션에서 도저히 알아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게인 오브 펑션은 이거의 단점을 극복하자라는 형태로 이제 시도된 것이죠. 기능을 없애지 말고
획득을 해보자. 획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양적 획득하고 위치로 봐서 위치적 획득이 있습니다. 자, 세포를 세 가지를 그려봅시다. 세포를 세 개를 그렸는데 이제 A, B, C 세 가지 세포가 있고요. 이제 세 세포는 서로 인접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가정하는데 1번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여기서 한 요 정도의 양으로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B번 세포에서. 자, 양적으로 기능을 획득했다는 것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리니까 이제 같은 뭐 조직일 수도 있고요. 같은 세포일 수도 있고요. 같은 자리에서 발현량이 증가를 한 경우를 양적으로 기능을 획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양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양적인 경우에는 위치는 변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발현량만 늘려놓은 경우를 우리가 양적으로 기능이 획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고 위치적으로 기능을 획득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위치적으로 이 경우를 보면은 본래는 1번 유전자가 B세포에서만 발현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본래 발현하고 있지 않은 이 셀 A나 C나 여기에서도 발현을 하면 이 A셀이나 C셀의 경우를 보면 자기는 평소에 발현하고 있지 않던 유전자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새로 생긴다기보다는 새로 발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세포의 관점에서 보면 얘네들은 기능을 획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래는 자기가 발현하고 있지 않는 유전자가 이 세포들에서 발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양적인 기능 획득은 같은 자리에서 발현을 하다가 발현량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위치적으로 기능을 획득하는 것은 뭐 발현량은 일단 두 번째 치고 양은 빼고 다른 위치에서 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입에서 발현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이 유전자를 뿌리에서 발현을 시켰다. 그러면 그것은 위치적으로 기능을 획득한 것에 해당될 것입니다. 왜? 뿌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상적으로는 그 유전자가 자기한테는 발현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떤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뿌리에서 이제 발현을 하기 시작하면 뿌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새로운 기능을 획득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양적인 입장에서 보면 잎에서 발현하는 유전자가 뭐 예를 들어 한 뭐 100개의 트랜스크립트가 만들어지는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것이 뭐 10,000개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뭐 10만 개가 만들어진다. 이 트랜스크립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어떤 프로틴이 많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자기가 평소에 정상적으로 필요한 프로틴보다 훨씬 많은 양의 프로틴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뭔가 이제 액션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양적으로 또는 위치적으로 이 기능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렸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틀어서 gain of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능을 이제 획득한 것이죠. 기능을 획득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액티베이션 태깅은 이 gain of function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35S의 인핸서입니다. 자, 35S 인핸서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35S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35S는 이 바이러스의 RNA를 만드는 이제 그 프로모터인데 그 만들어진 트랜스크립트의 침강 개수가 35S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35S짜리 RNA를 만드는 요 앞에 프로모터, 요거를 35S 프로모터라고 얘기를 하고, 이놈이 유용한 이유는 얘가 바이러스 프로모터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 플랜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잘 워킹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잘 오버 익스프레션을 시켜줘요. 자, 요 사실만 보면은 별로 뭐 이상하지 않죠? 그냥 뭐 바이러스 프로모터인데 이게 뭐 잘 워킹합니다. 그럼 그 사실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게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왜냐? 얘는 바이러스의 프로모터인데 플랜트에 들어가서 익스프레션이 되려면 이 바이러스의 시퀀스를 인지하는 여러 가지 프로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트랜스크립션 팩터도 있어야죠. RNA 폴리머레이즈도 있어야 되죠. 이런 거, 그러니까 플랜트에서 온 프로틴들이 전사에 관련된 프로틴들이 이 시퀀스를, 이 프로모터 시퀀스를 잘 인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인터킹덤 이 트랜스크립션 레귤레이션이 잘 워킹하는 하나의 사례라고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프로모터가 플랜트에 들어가서 잘 워킹한다. 그것은 전사에 관련된 이 단백질을 이제 잘 써먹는 거죠. 이 35S 프로모터가. 그래서 이 킹덤 간에 이거는 바이러스에서 온 거고 얘는 이제 플랜트에서 온 프로틴들이 잘 워킹하는 걸로 봐서는 인터킹덤 트랜스크립션 레귤레이션이 잘 컨저브 되어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35S 프로모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음과 같은 특이한 서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5S 프로모터 전체라면 이것이 어떤 특정한 이상한 시퀀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핸서라고 부르는데, 이 인핸서는 뭐냐? 인핸서는 방향과 거리에 거의 무관하게, 거의 완전 무관은 아니고요, 거의 무관하게 주변에 유전자 이 전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시퀀스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프로모터로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특정한 서열이 있는데, 그 서열을 봤더니 걔는 이 서열이, 제가 다시 여기다 그려봅시다. 요쯤에 해당되는 이 서열이 본래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넣어도 주변에 있는 유전자의 트랜스크립션을 액티베이션 시키고요.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넣거나 아니면 뒤집어서 이렇게 넣거나 상관없이 액티베이션 시키고, 또 보통의 프로모터는 여기가 5'이고 3'이면 이 뒤쪽에 붙어 있는 3' 쪽에 붙어 있는 이 코딩 리전 또는 뭐 유전자라고 생각된 요 녀석을 활성화시키는 데 비해서 이 인핸서는 앞쪽에 붙어 있는 것도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시키기도 하고, 저쪽 좀 뒤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하고도 상관이 없고 거리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시퀀스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걔네 이름을 인핸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얘를 35S 프로모터에서 왔기 때문에 35S 인핸서라고 부르는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35S 인핸서. 이 녀석은 이제 방향, 거리와 상관없이 그 주변에 있는 유전자의 그 트랜스크립션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귀작이 왜 그럴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설을 제시를 합니다. 이거 아직도 정확하게 이제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인핸서라면 이것이 주변에 있는 유전자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이렇게 DNA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 인핸서가 이쪽에 있는 시퀀스랑 서로 어떤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어떤 컨택을 하게 된다면 얘랑 얘는 이게 길게 펴놓으면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유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얘를 액티베이션 시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시퀀스 상의 이런 컨포메이셔널 체인지에 의해서 인핸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특정한 시퀀스에 영향을 주어서 이 유전자의 트랜스크립션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런 것도 하나의 기작으로 파서블한 기작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컨포메이셔널 체인지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전자를 액티베이션 시킨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그러니까 이거랑 거의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얘도 상당히 많은 실험적인 증거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썰이 있습니다. 스캐닝 썰. 자, 앞에 것은 이렇게 시퀀스가 이렇게 어떤 구부러져서 일종의 루프 같은 걸 만들어서 인핸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1차적인 구조로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놨을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유전자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이게 하나의 해석이라면, 스캐닝설은 뭐냐면 이렇게 시퀀스가 이렇게 있고 인핸서가 여기 있으면 이 인핸서를 인지를 해서 얘에 결합하는 어떤 단백질이 있고 그 단백질이 이 방향, 요 방향으로 스캔을 해나간다 라는 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계속 스캔해나가요. 이렇게 쭉 해서 자기가 지나가면서 계속 액티베이션을 시킬 것이다 라는 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전자가 여기 뭐 A, 유전자가 B, 유전자가 C 이렇게 있으면 어떤 프로틴이 여기 결합을 해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또는 뭐 이쪽 방향으로 쭉 스캔을 해나가는 거예요. 스캔을 해나가다가 거기에 마침 유전자가 있으면 얘 유전자의 트랜스크립션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 스캔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스캔을 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나가냐? 주구장창 끝까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 스캔설에서 데이터를 보면은 인핸서가 있는 지역에서 그 주변에 뭐 A, B, C, D, E, F 이쪽 반대편으로는 뭐 G, A, B, C, D, F, G, H, I, J, K, 뭐 L 이런 유전자가 있다면 얘네들의 발현을 이제 마이크로 어레이나 어떤 글로벌 스케일로 볼 수 있는 전체 지놈 레벨에서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써서 확인해 보면 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 첫 번째 제시했던 컨포메이셔널 체인지하고 약간 개념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컨포메이셔널 체인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의 유전자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고요. 요 경우를 보면은
이게 지놈에서 이렇게 이제 DNA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인핸서가 위치한 자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A, B, C, D, E, F가 있고 앞쪽으로는 G, H, I, J, K, L 이 있는데 그럼 그 주위에 몇 개의 유전자들이 액티베이션 된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스캔을 한다. 오케이. 이게 스캔을 하는 것으로는 뭐 나름 이해가 돼요. 스캔을 하다가 예를 들어 이 경우를 보면 D하고 E는 D는 액티베이션이 됐는데 E는 안 됐잖아요. 이게 뭐 무슨 차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이에는 무엇인가 파란색으로 표시합시다. 무엇인가 스캔의 액션을 막는 어떠한 시퀀스가 존재하는 것 같고 이 스캔을 막는 어떤 그 서열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름을 붙였어요. 인설레이터다. 지놈에는 어떤 스캔을 하는 몰레큘이 바인딩을 해서 쫙 스캔을 했을 때 그것이 더 이상 못 가도록 막는 어떤 인설레이터들이 곳곳에 박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핸서로부터 일어나는 주변 유전자의 액티베이션, 하나의 액티베이션이 아니라 주변 앞으로 뒤로 액티베이션을 보면 컨포메이셔널 체인지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만 또 나름 스캐닝 썰로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직은 누가 맞다, 뭐 예를 들어 이건 틀리고 이건 맞다 또는 이건 틀리고 이건 맞다라고 아직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두 가지 설로 아직 혼재된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적어도 이 현상을 인핸서로부터 비롯되는 주변 유전자의 액티베이션은 아마 스캔설로도 충분히 잘 설명이 되고 스캔설로 설명이 되는과 동시에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던 것은 바로 요거다. 지놈에는 인설레이터라고 하는 어떤 이 시퀀스가 있어서 이렇게 스캔을 해나가는 몰레큘의 액션을 더 이상 못 가게 막는 것들이 군데 박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얘기를 다시 종합을 하자면 35S 인핸서라고 하는 것은 얘가 비롯된 것은 35S 프로모터에서부터 비롯이 됐고요. 얘가 하는 일은 주변에 있는 유전자를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얘는 방향과도 상관이 없고 거리와도 대부분 무관하다. 물론 뭐 엄청 떨어져 있는 걸 액티베이션 시키지를 못해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거. 근데 이거를 보면은 현재 데이터로는 up to 80kb 정도까지도 액티베이션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10kb 근처에 있는 것들이 액티베이션 되는데 10kb도 많다. 10kb 정도 합시다. 이 정도까지인데 어떤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에서는 80K까지도 멀리 떨어져 있는 80K까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여기에 인핸서가 있으면 여기서 액티베이션 되는 유전자가 얘로부터 한 80kb가 떨어져 있는 거죠. 80kb가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도 보고가 된 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35S 인핸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결과,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하자면 주변에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게 바로 뒤에 붙어있는 유전자 또는 뭐 바로 앞에 붙어있는 유전자가 아니라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유전자의 전사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썼다가 지워버렸던 거를 상기시켜 보면 게인 오브 펑션의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되겠죠. 게인 오브 펑션은
유전자 발현 양을 늘린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 위치가 됐든 양이 됐든 양을 늘린다고 그랬는데, 이 주변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핸서는 요 게인 오브 펑션을 만들어내는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핸서를 사용을 해서 주변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시켰다는 것은 그 주변 유전자를 게인 오브 펑션 시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 녀석을 게인 오브 펑션 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변 유전자를 활성화시켰습니다. 혹시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뭐 그런데 이 액티베이션 태깅을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이라고 하는 방식, 아마 이건 들어보셨죠? 배우셨죠? 그러니까 두 개의 시퀀스의 그 유사성을 이용을 해서 그 유전자의 치환을 함으로써 이제 낙아웃을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게 이러한 시퀀스하고 이러한 시퀀스가 있으면 이 화이트로 된 부분이 비슷하니까 이 둘 간에 크로스가 일어나서, 이 크로스가 일어나면 결국 이 A라고 하는 유전자가 요 가운데가 바뀐 이러한 형태로 치환이 되는 거고요. 결국 A 유전자의 펑션을 망가뜨려 버리는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이 빈도는 매우 낮지만 애니멀 시스템에서는 그래도 할 만큼은 돼요. 참고 열심히 양을 늘리면, 개수를 늘리면 그러니까 못할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되긴 돼요. 빈도가 낮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 방식이 아직도 왜 그런지는 좀 이유가 불명확한데, 얘가 플랜트 시스템에서는 거의 되질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이 두 비슷한 시퀀스 간의 이 크로스를 통해서 내부 유전자를 치환해 버리는 이러한 방식이 플랜트에서는 거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례가 한두 건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얘는 플랜트에서는 어렵다 라고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안 쓰고,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을 안 쓰고 다른 방법을 써야지 하고 개발한 것이 이제 액티베이션 태깅입니다. 자, 액티베이션 태깅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35S 인핸서를 4개를 연달아 붙여놨어요. 4개를 연달아 붙여놔서 우리가 4 곱하기 35S 인핸서라고 씁니다. 4개를 연달아 붙여놨는데, 얘를 플랜트의 지놈에 랜덤 인서션을 합니다. 아무데나 집어넣어요. 아무데나 집어넣는 도구는 이 녀석을 이용을 합니다. 이거 배우셨습니까? 언제 배웠습니까? 네, 일반 생물학에 나옵니다. 이것은 토양 박테리아입니다.
예, 흙에서 사는 박테리아인데 얘는 이것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지네틱 엔지니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얘는 이제 박테리아잖아요. 박테리아인데 플랜트에 감염을 해서 자기의 지놈의 일부를 얘가 갖고 있는 지놈의 일부를 플랜트 지놈 안에다가 끼워 넣을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지놈을 그냥 플랜트, 그러니까 얘가 감염한다는 것은 뭐 그다지 뭐 되게 신기한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뭐 감염하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감염을 해서 자기 지놈의 일부를, 그것도 아무거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퀀스만을 플랜트 지놈 안에 끼워 넣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플랜트 지놈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요. 여기 박테리아 지놈을 동그랗게 그리는데 그 중에 일부가 요게 플랜트 지놈 안으로 끼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게 항상 일정한 자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transferred DNA라고 부르고 약자로 tDNA라고 부릅니다. tDNA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항상 어느 부분이 가는데 어떤 부분에서부터 어떤 부분 요 사이에 있는 요 두 개의 시퀀스 사이에 있는 것이 항상 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가 경계구나. 그래서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을 left border 라고 얘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right bord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아그로박테리움은 흙에서 사는 박테리아인데 지가 갖고 있는 지놈이 이렇게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이게 시퀀스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시퀀스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left border, LB, right border, RB라고 하고 요 사이에 있는 시퀀스가 항상 플랜트 지놈 안에 끼어 들어가요. 끼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각 시스템 간에 이렇게 서로 인터커넥션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랑 되게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냐면 트랜스포존이 자기 그러니까 인서션 엘리먼트 있고 트랜스포존이 자기 이렇게 띄어내서 어디 딴 데로 끼어 들어가는 액션이 있잖아요. 그거랑 매우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레프트 보더, 라이트 보더 사이에 있는 거를 이제 여기에 끼워 넣는데 이 사이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시퀀스가 들어 있어요. 보통은 이제 플랜트에서 이 종양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시퀀스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플랜트 안에 끼어 들어가게 되면 이 감염된 세포는 종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캔서 같이 이렇게 튜머 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얘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지네틱 모디파이를 하는 그런 이제 엔지니어인데 얘가 이제 특이한 점은 요 가운데 시퀀스를 LB하고 RB 사이에 있는 걸 띄워버리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진 X라고 하는 것을 넣어줘도 얘는 요 LB하고 RB 사이에만 있으면 얘를 그냥 요 사이에 있는 시퀀스를 플랜트 지놈 안에다 끼워 넣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서열을 종양을 일으키는 서열을 떼어내버리고 요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시퀀스를 집어넣어주면 이 토양 박테리아는 자기가 감염한 세포에다가 이 LB하고 RB 사이에 있는 요 진 X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죠. 진 X가 이리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플랜트 지놈 엄청 큽니다. 여기다가 어떤 진 X를 집어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그로박테리움은 아무래도 이제 박테리아니까 지놈 사이즈도 작고 여러 가지 핸들링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을 떼어내고 여기다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은 다음에 이 둘을 잘 감염시켜주면 얘가 토양 박테리아가 지가 알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플랜트 지놈 안에다가 잘 넣어줘. 물론 아무데나 끼워 넣죠. 지 맘대로. 자, 그러면 여기 LB하고 RB 사이에 이 시퀀스를 띄어내고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배웠던 4카피의 35S 인핸서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이 박테리아가 이제 플랜트 셀에 감염을 해서 플랜트 지놈이 제가 사실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진 않았는데 사실 플랜트 지놈이 동그라면 안 되겠죠. 그죠? 유캐리ot 지놈은 동그랗진 않는데 동그랗진 않구나. 내가 하다 보니까 얘가 끊어졌네. 직선 리니어한 지놈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리니어한 지놈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어딘가에 이렇게 4개 카피의 인핸서를 끼워 넣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끼워 넣어요. 자, 그러면 플랜트 지놈 안에 들어간 이 35S 인핸서들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지가 하는 일은? 얘가 하는 일은 주변 유전자를 액티베이션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유전자를 액티베이션 시켜요. 예를 들어 1번 크로모솜이다. 2번 크로모솜이다. 2번 크로모솜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 얘가 들어간 자리에 주변에 있는 녀석들을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유전자들이 크로모솜이 있고 어딘가에 이렇게 4개의 인핸서 끼어 들어가 있으면 얘가 주변에 있는 어느 일정 범위에 있는 유전자들을 액티베이션 시키게 돼요. 얘도 이 주변 어딘가에 요 부분들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유전자들이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 여기에 유전자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이제 무엇인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현상으로부터 이제 피노타입으로부터 이제 흥미로운 녀석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핸서를 여기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집어넣고 나서 이제 주변 유전자 액티베이션 됐어. 자, 근데 인핸서를 집어넣고 나서는 우리가 어디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어디로 들어갔는지 몰라. 얘가 이 아그로박테리움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몰라요. 어딘가에 집어넣었겠죠. 넣었는데 어떤 이제 이상한 재밌는 어떤 현상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 현상이 이 인핸서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핸서의 이 장점은 뭐냐면 지놈 안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지놈 안에 인핸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인핸서는 자기 게 아니죠. 플랜트 지 게 아니야. 딴 데서 온 거야. 온 거기 때문에 얘가 이 인핸서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찾기가 비교적 쉬워요. 지 게 아니니까 이 플랜트 지놈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새야 뭐 시퀀싱 하는 게 가격이 싸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 찾으려고 시퀀싱 하는 것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퀀싱 하는 게 말이 쉽지 시퀀싱 한 데이터들은요, 그 데이터를 엄청나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요새 노트북 얼마씩 합니까? 아니 그 하드 용량이 몇십 기가 하나? 몇백 기가 하나? 몇백 기가 한다고 칩시다. 우리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요, 노트북
또는 컴퓨터 몇백 기가씩 해요. 거기에 데이터로 채운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도 160기가짜리 하드를 씁니다만은 거기에 데이터로 다 채우질 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로 채우냐? 이제 각종 뭐 이런 걸로 채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너도 보니? 너도 봐? 각종 노 코멘트? 잘 봐. 이제 이 지놈 시퀀싱 하게 되면 데이터를 외장 하드로 줘요.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몇십 기가 단위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일단 컴퓨터도 되게 좋아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요거 하나 찾으려고 시퀀싱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뭐 이게 좀 딴 데로 샜는데 인핸서가 들어갔어요. 일단 인핸서가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 일단 들어는 갔어. 그럼 얘가 주변 유전자를 활성화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어. 근데 이 효과가 되게 재밌는 효과야.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 현상이 재밌으니까 얘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핸서가 액티베이션 시킨 어떤 유전자 때문일 거 아닙니까? 인핸서가 들어가서 주변 유전자를 활성화시켰고 그 활성화된 것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현상이 재밌으면 이 현상을 야기시킨 그 주범이 누구냐를 찾아야 되겠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났느냐를 찾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다룰 플라워링이 변했다. 또는 뭐 잎 사이즈가 커졌다. 또는 뭐 키가 커졌다. 또는 뭐 어떤 외부 환경에 잘 살아남더라. 뭐 저항성이 있더라. 이러한 다양한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현상을 야기시키는 주범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 원인은 무엇이냐를 찾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이 인핸서 주변만 보면 돼. 애기장 때에는 약 25,000개 유전자가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뒤지는 것보다는 인핸서가 어디가 들어가는지를 찾고 인핸서 주변에 있는 유전자만 몇 개 검사를 해보면 뭐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얘기를 종합을 하자면 인핸서는 인서션이 된 다음에 주변 유전자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 액티베이션 된 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죠. 근데 현상 중에 이제 재미있는 현상도 있고 우리에게 관심을 끌만한 현상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면 관심을 끌만한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그럼 이제 거꾸로 추적을 해가는 거예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걔는 뭐가 액티베이션 됐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럼 뭐가 액티베이션 됐느냐를 찾으려면 인핸서가 어디에 끼어 들어갔는가를 찾아야 되겠죠. 인핸서가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찾게 되면 인핸서 주변에 한 뭐 10kb 정도의 유전자만 들여다보면 조사를 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액티베이션 됐을 때 이러한 현상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요거를 두 개를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액티베이션 태깅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연구실에서 이 액티베이션 태깅 방법을 최초로 이제 학계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를 하고 지금 이제 이것은 one of the breakthrough,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야, 너희들 영어 잘하니까 이거. 깨고 나간 거냐? 이건 뭐
이거야 그냥. 네, 우리말로 내가 잘 설명을 못하겠다. 자, 그럼 이제 액티베이션 태깅은 액티베이션은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주변 유전자를 활성화시켰어요. 태깅은 뭐냐? 태그가 뭡니까? 태그. 꼬리표 같은 걸 태기라고 그러잖아. 우리 뭐 여행 갈 때 이렇게 꼬리표 달아놓은 거, 가방에다 꼬리표 달듯이. 그래서 태깅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표를 달아놓는 것인데, 꼬리표는 뭐냐? 이 지놈 안에 끼어들어가 있는 이 4개의 인앤서를 우리가 꼬리표라고 부릅니다. 태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지놈 안에 25,000개 유전자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가 있는데, 뭐 때문에 이러한 재밌는 피노타입이 나타나느냐를 찾을 때 이 꼬리표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 얘가 액티베이션 시키는 이 주변 유전자들이 뭐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액티베이션 되어서 걔가 어떤 현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꼬리표를 찾으면 그 현상을 야기시킨 유전자를 찾기가 훨씬 쉽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이언스에서는 이 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종종 써요. 이게 사실 뭐 좋은 용어는 아닌데 그냥 그 사이언티픽 자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이언스계에서 쓰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은어도 아니고 뭐 그냥 이렇게 쓰는, 과학적이지 않지만 그냥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실험해 보면 그 원심 분리하죠. 뭐라 그래 그걸? 샌돌리를 돌린다. 뭐 센트리퓨지를 뭐 돌린다 그러는데 뭐 센트리퓨지 돌려? 꼭 돌려? 본래는 원심 분리를 한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보통은 뭐 샌돌리를 돌린다. 뭐 또 우리 저기 일렉트로포레시스 하는 거 뭐라 그러니? 전기운동을 한다가 정확한 텀일 텐데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젤 건다. 뭐 젤 내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용어를 쓴 사람들도 사실 이게 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별로 이렇게 사이언티픽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서 써. 그래서 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퀀스에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킨 표지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지놈 안에. 그래서 이 방법을, 이 35S 인핸서를 사용한 이 방법을, 이름을 명명을 하기를 액티베이션 태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사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꼬리표를 하나 붙여놓은 것. 그리고 그 꼬리표를 붙인 이유는 주변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고, 이 꼬리표 때문에 무슨 유전자가 활성화됐는지를 위치를 찾아가기에 훨씬 용이하다는 거죠. 왜? 이 35S 인핸서는 플랜트의 자기 지놈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찾기가 매우 쉬워요. 플랜트 지놈 시퀀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활성화 방법을 우리가 활성화 표지 방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택, 꼬리표를 사용한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FT 유전자에 대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태깅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액티베이션 태깅을 통해서 FT 유전자가 찾아졌어요. FT 유전자를 이제 클로닝을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액티베이션 태깅 방법이고요. 이 액티베이션 태깅을 해서 찾은 이제 FT 유전자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99년에 사이언스에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도 이제 플로럴 인듀서인 FT를 액티베이션 태깅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